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인권을 지켜야 되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그런 아이들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더불어 사는 방법, 못나고 가난한 사람도 이해해주고 하는 것, 정말 민족 가치를 지키는 것, 이걸 가르치는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시대 가장 대중적인 역사학자로 손꼽히는 이이화. 고졸 학력에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적도 없지만 철저한 현장 조사와 문헌 고증을 바탕으로 100권이 넘는 역사서를 저술했습니다. 특히 10년에 걸쳐 쓴 한국사 이야기 22권은 쉽고 재밌는 역사서로 5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역사 대중화에 이바지했습니다. 역사는 세상과 소통하는 실천 학문이라며 글쓰기뿐만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를 바로잡는 일에도 앞장서온 역사학자 이이화. 그가 걸어온 길을 만나봅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신문이라든가 이 텔레비 보도를 보아서 아시겠지만은 그 역사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얽혀 있어요. 막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라 하는 거니 역사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동북공정을 얘기하겠습니다. 동북이라는 말은 중국에서는 동쪽, 북쪽. 그래서 동북에는 세 성이 있어요. 요녕성, 또 길림성, 흑룡강성. 이걸 갖다가 동북지방. 옛날에는 만주라고 불렸어요. 문제가 어디냐? 이 갑자기 2000년대에 수교한 뒤에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그런데 가가지고는 무슨 짓을 하는 거 아니? 막 이 남쪽에서 대초 꼭 가면 잔뜩 사다가 천지 앞에서 펼쳐놓고 막 춤추고 무당 춤추면서 막 제사 지내고 정말 너무 심한데? 이런 거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중국 사람들이 위험을 느꼈어. 또 심지어는 차에다가 고구려 땅은 우리 땅, 발해 땅은 우리 땅 막 이런 걸 써붙이고 돌아다니고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약으로 올리면 안 되는 거라 뭐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만들어낸 것이 고구려, 발해, 이거 자기네 땅이다. 또 자기네 역사다.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역사학자로서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고구려와 우리하고 한 민족이라는 증거는 제가 두 가지만 되겠습니다. 하나는요. 무엇보다도 언어가 같았어요. 말이 같다는 것은 한 민족으로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글 쓰는 것도 한문하고 달라요. 우리 쪽 글은. 나는 대전에 왔다. 우리말이잖아요. 근데 한문이나 영어는 나는 왔다 대전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무시해버리고 두 번째로는 풍속이 같아요. 고구려에서 발명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쓰는 것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온돌이에요. 구두를 넣어가지고 불을 때 아주 뜨뜻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자고 눕고 밥 먹고 다 하는 거잖아요. 중국 사람 안 해요. 그 온돌 쓸 줄 모릅니다. 절대로. 몽골 지방 밑에서부터 만주를 거쳐서 옛날 고구려 땅, 발해 땅을 거쳐서 한반도로까지 온 거예요. 이게. 일본에도 온돌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온돌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중요한 이런 것이 같은 거라고. 중국은 그것도 없으면서 이런 짓을 벌이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제가 아치울에서 살았어요. 구리, 워커힐 뒤에. 그가 뒤에가 아차산성이라고 고구려 유적이 엄청 나왔어요. 거기도 온돌이 있었어요. 여기 무슨 얘기냐면 평강공주 얘기가 나와요. 바위가 아주 아름다운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평강공주가 화신이 돼가지고 그렇게 누워있다. 뭐 이런 전설도 있고 온달이 먹던 샘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 하나는 구리에 가면 요즘에 고구려 도시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호프집에 가면요 평강공주가 온 날 이런 것이 붙어 있어요. 멋지잖아요. 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거기 뭐냐면 광개토 대왕 부동산 중개업 이렇게 써 있어요. 땅을 제일 높인 임금이 광개토 대왕이잖아요. 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붙여요. 멋지잖아요. 이게 우리 역사예요. 중요한 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동북공정 5개년 끝났는데 지금 뭘 하고 백두산 문화로는 걸 만들어요.
백선이 자기 땅이다. 그래 백선 개발을 다 했어요. 남파, 북파, 서파. 서파에 비행장을 놓고 계단을 쫙 만들어 놓고 남파는 전부 북한 땅이에요. 그걸 50년 빌려가지고 남파는 압록강 상류에서 흐르는 곳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장백산 창바이산이라고 불러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고구려 땅이 지금 북한이 고구려 땅입니다. 다. 통일이 될 때에도 고구려 땅 우리 땅이니까 니들 오지 마 이렇게 우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대사 얘기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일본이 아베가 들어섰어요. 그전에도 사과도 일부 하고 반성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건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을 침략할 때 자기들 합법적으로 다 했다. 조약도 맺고 다 했다. 근데 이웃집 처녀가 하나 있는데 좀 가난하고 못 살아요. 힘도 없고. 총각에 가가지고 말이야 호적도 강제로 올렸어. 사인도 제대로 안 해주는데 안 해준다 하니까 뭐 죽인다 그러고 하니까 그 사인 해줬어요. 그래 이걸 놓고 합법이라 하잖아요. 이게 합법 아니잖아요. 요새 민법에서 그걸 무효로 만들어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베가.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침략을 할 때에 뺏어간 게 많아요. 심지어 식량도 뺏어가고 금은도 다 뺏어가고 젊은 사람들을 군대에 끌고 가고 나이 든 사람들은 탄광 노동자로 끌고 가고 그 임금 한 푼 안 주고 이랬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얘기를 하면요. 여성들이에요. 우리나라 여성들을 두 종류로 데리고 갔어요. 첫째 하나는 정신대라는 거예요. 정신대는 뭐냐면 한자로 말하면 몸을 바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이 처녀들을 끌고 가가지고 일본을 어디서 배치를 했냐면은 군수공장 24시간 중에 17, 8시간 일을 시키고 월급을 준다고 했지만은 그 우편 저금이 이렇게 딱 다 뺏어 집어넣고는 나중에는 하나도 안 준 거예요. 지금 그 문제가 걸려있는 겁니다. 지금도. 왜 이걸 안 주느냐. 보상해달라 하는 거예요. 소송도 걸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 이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일본에서는 책임 없이 못 준다. 줄 거 다 줬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도 막 할머니들 싸우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 바로 그게 뭐냐. 종군 위안부라는 거예요. 이게 12살서부터 20살 그 처녀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데려가느냐. 처음에는 일본의 공장에 취직을 시켜준다. 이렇게 데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소문이 났어요. 이게 아야 그거 큰일 난다 하더라. 어떻게 소문이 나니까 이제 지원자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냐면 동네로 활당을 했어요. 면 단위로. 여기는 몇 명, 여기는 몇 명.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물가에 물기 있는 처녀를 그냥 트럭에 타가지고 강제로 데려가 버리고 또 동네에 들어가가지고는 처녀가 있는 집 들어가서 그 숫자를 채우려고 강제로 데려갔어. 이것이 다 있어요, 증거가.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숫자를 채웠어요. 채워가지고 어디로 보내느냐는 게 중국 땅을 보낸다든가 일본 땅에 보낸다든가 하면 그건 조금 나가요, 그래도. 동남아시아 국가들,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보내고. 또 남태평양 지역 섬들, 필리핀 이후에 그 작은 섬들 많잖아요. 그게 전부 일본군들이 있던 곳이에요. 1940년대 소위 태평양 전쟁을 벌릴 때 이리 데려간 거예요. 이 데려가면 어떻게 했어요, 그 어린애들이. 말라리아도 걸리고 그 막 열대병이 걸리고 막 굶고 배고프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루 어린애들이 일본군을 상대할 때에 20명 30명 사람으로서 할 일인가. 모든 후진 일은 다 했어요. 그래서 베이들가 하면 저 없애버렸어요. 약 줄 생각 많고 그리고 뒤에 몰래 귀찮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이것을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두 가지 종류 때문에 안 돌아온 거예요. 하나는 내가 가봤자 환양년이다. 환영을 못 받는다. 어차피 그거 가서 환영 못 받을 바에 여기서 죽겠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 번째로는 어차피 좀 오래 살다 보니까 현재 결혼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봤어요. 그 사람들, 그 할머니들을. 저 남태평양 섬에, 오키나와 밑에 섬에 할머니 혼자 살아요. 고향이 어디냐 물었더니 슬슬 경상도다 하는 식밖에 몰라요. 우리말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여성 학자들하고 조사를 하면서 갔더니 자기는 아는 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냐? 아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아래랑 한번 불러보자. 그래가지고 태평양 그 푸른 바다를 쳐다보면서 우리 한 대여 사람하고 그 할머니 가운데 놓고 아래랑을 불렀어요. 그러면 그 전경이 어때? 제가 참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이게 눈물 날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가 모시러 간다 해도 할 수 없는 일이고 후진섬에 사니까 잘 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돈 조금씩 보태가지고 그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잘 사시라고 이 말밖에 할 게 없었어요. 이런 것이 지금도 그대로 비극이 있어요.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우리 역사는 과거에 남의 나라에 너무 침략을 받아왔기 때문에 서러운 일이 너무 많았어요. 고려 때에도 여성이 다 끌려갔었어요. 궁녀로도 들어가고 정식부로도 들어가고 이랬어요. 그다음에 병자호란 때, 임진왜란 때에도 다 일본으로 끌려가고 또 끌려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아픈 역사예요. 침략을 당하면은 자주국가를 만들지 못하면은 이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해방후에도 그래도 역사를 지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근데 오늘날 어떠냐 그 말이에요. 이 문제 가지고 이런 복잡한 뭐 독재 정권도 들어섰고 하니까 이게 이제 복잡이 시작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하니 요즘에 교과서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 바꾸니까 한쪽은 바꾸지 말자, 한쪽에는 바꾸자 막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또 대학 입시에서 우리가 국사를 슬슬 빼더니 다시 대학 수능에 필수로 했어요. 또 초등학생도 지금 또 역사를 필수로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긴 좋은데 그 방법이 어떠냐는 것이지.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인권을 지켜야 되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그런 아이들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더불어 사는 방법, 못나고 가난한 사람도 이해해주고 하는 것, 정말 민족 가치를 지키는 것, 이걸 가르치는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오늘날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지금 또는 손자들이 좀 초등학교 다니고 대학 입시도 봐요. 국사는요, 역사는 상식이에요. 꼭 시험 때문에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어떻게 살아왔나 이걸 아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데 여러분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이화 선생님이 올해 연세가 8순이세요. 네. 그렇게 안 보이세요. 놀라잖아요. 1936년생이시니까 네. 참 삶 자체가 한국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어오셨습니다.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하죠. 아, 그냥 감사하다고. 아니, 나이가 이만큼 들도록 잘 살아왔으니까. 아이고, 그러군요. 그 말씀에 얼마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으시겠습니까? 맞아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쫙 좀 들려주십시오. 예, 네. 그렇게 해보죠. 요즘은요 주변에 역사 할아버지로 많이 불린다고 들었습니다. 또 듣기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굉장히 기분 좋으시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린 아이들이 내 책을 많이 읽어요. 네. 만화를 통해서건 읽고는 이제 뭐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라 그러죠. 그럼요. 그냥 할아버지라 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앞에다가 역사라는 접두사를 붙여가지고 예. 역사 할아버지라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우리 이희화 선생님 하면요 가장 널리 알린 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사 이야기입니다. 한국사 이야기. 22권의 책이 무려 10년 동안 10년에 걸쳐서 나왔는데 개인 한국사 통사 중 가장 방대한 규모라고 합니다. 맞죠?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남들이 그래요. 이걸 그러면 단군 시대부터 현대까지 제대로 좀 묶어서 딱 쓰면 좋지 않느냐. 좀 길게 자세히 쓰는 게 좋다. 그래서 10년 작정하고 썼습니다. 10년 동안 집필 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일관된 기준을 세우셨다고요. 그렇죠. 어떤 기준인가요? 첫째 표방선 우리 민족이 너무나
외침을 받아가지고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분단 국가까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민족사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민족사 우리 민족은 남을 침략하고 공격하고 죽이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 이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민족사.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 서민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예전에는 어떻게 보리를 찌어 먹고 살았는가. 우리는 또 김치 같은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발효식품이 우리 음식으로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 그 민중의 생활. 이런 것을 그 민중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왔는가 하는 생활사. 아나운서께서도 여성이지만은 예. 그 여성의 삶이 예전에 어땠는가. 뭐 칠거 예약이니 뭐 부창부순이 뭐니 이런 조건 속에서 또 우리 여성들이 나름대로의 좀 아기자기한 삶을 꾸려왔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여성들이 앞으로도 더 평등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민족사, 민중사, 생활사 이걸 중점적으로 이제 담아낸 것이죠. 예. 네. 좀 외람되지만 제사 문화도 나옵니까? 제사도 나오는데 여자들이 모든 것을 다 앞장서 사는. 그렇죠. 제사 나오는데 난 굉장히 그걸 비판적으로 써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 제사는 남성 위주 제사예요. 네, 또 여자는 절을 4번 하라고 그랬는데 예. 똑같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참석은 못하게 해요. 음식은 다 만들어줬는데 예. 이런 걸 없애자는 것이죠. 이제는 다 같은 후손이잖아요. 맞아요. 여자분들은 참 속 시원하겠습니다. 예. 역사에 대한 글로 주목을 받은 게 1973년 창작과 비평했었던 허균과 개학사상이라는 책인데요. 아까 나는 그 한국의 개혁 사상가들을 주목을 했어요. 세상을 어떻게 잘못된 걸 바꿔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허균이.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네. 홍길동전을 쓴 사람이잖아요. 예. 서자의 지위를 막 높여주는 사람이잖아요. 조선시대 서자는 너무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홍길동을 쓴 허균은 서자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설을 쓰고 또 관심을 가졌죠. 글을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작정하고 그 문제를 연구하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군데 잡고 이제 그게 등장한 격이 됐어요. 그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때 뭐 신동아 월간조선 월간조선도 그렇고 월간중앙 뭐 이런 데서 막 연재도 해달라고 그러고 30대 후반부터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예. 역사 지필가로 인정받으면서 대중적인 역사 이야기. 대중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거니까. 이 대중적인 역사 이야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네. 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국립도서관 이런 데에서 책 읽을 때 나는 한문을 습득을 했으니까 아는데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정말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써야 되겠다. 예.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장점이 한문을 아는 사람이 또 한문을 쉽게 쓸 줄 알아요. 예. 모르면 쉽게 쓸 줄 몰라요. 그래서 알아듣는 용어를 쓴 것이고 그래 그 이제 쓰고는 인기 있으니까 점점 뭐라 하는 거 아니 그 나이 든 사람만 읽을 것이 아니다. 어린애들, 학생, 청소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자꾸 그쪽에 써달라고 해서 또 그쪽에 써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별명이 역사 할아버지라고. 할아버지까지 오게 됐다. 이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 아주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네. 이해가 잘 이해가 얼른 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하면요. 역사 시간이 너무 재미없어 해요, 학생들이. 네. 아마 제일 먼저 역사 시간에 들어가면요. 태정태세부터 외워요.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따지 26대 임금이 있는데 그중에 쓸만한 임금원이 몇 명밖에 안 돼요. 그 외울 필요 하나 없는 것들이야, 그거. 세종대왕하고 정조대왕 몇 사람만 외우면 돼. 네. 그까지 그때 또 20살짜리 죽은 임금도 있고 예. 평생 술을 먹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예. 그 궁녀들만 찾아다니다 죽는 사람이 있어. 그걸 왜 우리가 왜 해? 맞아요. 예. 그런 역사 가르치면 안 돼요. 그리고 연대 외우는 거. 왜 연대 왜 연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5천년 역사 중에 말이야 1년, 2년이 있고 1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왜 연대를 자꾸 외라 그러냐. 연대 외우려면 귀찮고 복잡해.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내고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국사가 싫었어요.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역사책을 써야 된다. 예. 이화 선생님은 역사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한다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갖고 계신 역사학자이십니다. 1986년엔 역사 문제 연구소를 이제 창립하셨습니다. 그 이제 6월 항쟁 그 무렵이에요. 그때는 이제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이승만 독재 문제가 있고 뭐 박정희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우리가 새롭게 정리하고 공부하자. 네. 그래서 역사문제연구소를 만들었고 그 후원자가 있어요. 근데 후원자가 박원순 변호사 그때 당시에 지금은 시장이지만은 그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젊은 연구자들하고 같이 그걸 이제 꾸준히 아직도 개발되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 일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우리가 대중 강연도 막 하고 그리고 이제 94년이 동학농민혁명 발발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이걸 맞이해서 우리가 이 중요한 시점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걸 시작했어요. 이걸 새롭게 정리를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평가도 해야 되고 네. 왜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일제의 식민지 침탈이 오고 내부적으로는 부패하고 이런 속에서 이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큰 거대한 운동이었는데 예. 이걸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한 것이죠. 한국 근현대사에서 이 동학농민운동을 비중 있게 봐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부적으로 너무나 부정부패가 일어났고 또 양반 상놈을 가르는 것이 너무나 심해요. 또 남녀 차별이 너무 심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일 먼저 걸어낸 것이 청산과부를 개가를 시켜야 된다. 그 옛날엔 과부가 되면 청산과부예요. 그것도 예. 10대 과부가 됐는데 예. 네. 그런데 불구하고 이 과부 시집 못 가게 한 거예요. 이걸 깨라.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문제입니까? 이게 남녀 평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네. 그 인간 존중의 문제는. 인간 존중의 문제. 이런 걸 깬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그때 그 우리나라의 이권을 서양세력이 다 먹었어요. 금광이라든가 모든 걸. 그래서 특히 일본이 예. 온갖 수탈을 다 할 때에 그 일본 세력과 이 맞서가지고 자주 국가를 지향해야 된다. 이게 싸웠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무려 18년에 걸쳐서 친일 인명사전 편찬에도 힘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많았죠. 네. 오히려 동학농민혁명보다도 이 일이 더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지금 것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친일파 인명사전 문제도 원래 임종국 선생이라는 분이 막 자료를 수집하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놔둘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나타내야 된다. 가령 예를 들면 이완용이 말로만 이완용은 나쁘다 얘기했지만은 이완용이 무슨 짓을 했는가. 근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시 이완용 같은 사람이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를 팔아먹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수집해가지고 제대로 같은 경찰도 고등계 형사라든가 우리 동네 수사를 잡아가지고 고문을 하고 이런 사람이 예를 들면 유관순 같은 독립 수사를 갖다 잡아다가 고문해가지고 죽이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건 친일파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밝혀야 된다는 거죠. 친일 인명사전은 친일 청산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일종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네. 선생님이 해오신 일들을 돌아보니까 네. 신념과 근기가 대단한 작은 거인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선생님에게 역사란 뭘까요? 허참 선생이 아까도 참 말을 잘했는데 이게 묵은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지난 역사가 이렇게 이건 잘못되었고 이건 잘 되었고 하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 잘된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는 정말로 통일이 된 나라 미래 우리의 후손들은 좀 더 평등스러운 나라 또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도 살 수 있는 더불어 사는 그런 나라 이게 우리가 미래를 찾아가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앞으로 또 구상하시는 책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옛날보다 인기도 뭐 떨어지고 또 텔레비 같은 데에서도 옛날처럼 불러주지도 잘 않고 그런데 예. 그래도 마지막 두 가지 정도 구상이 있어요. 하나는 국사 교과서 중에 내가 한권으로 된 책이 뭐 있긴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은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한권으로 된 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한권으로 된 책을 내년 봄쯤에나 나올 거고 우리 후배들이랑 청소년 여성사를 쓰라고 그래요. 이제 청소년들도 이 남녀 문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역사에서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는 우리 남녀 그 문제가 여성들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되고 여성도 능력 있으면 얼마든지 진출을 하고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는 뜻으로 이제 한국 여성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역사를 제대로 알 때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예,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 더욱더 많이 들려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